특히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자기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대요. 뿌띠뜨레아농을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받죠. 그래서 뿌띠뜨레아농에 있으면서 친한 친구도 불러가지고 거기서 좀 음악회도 열고 조그맣게 오페라도 보고 막 이러다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경랑에 몰아쳤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처형 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람은 불행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라는 말이 나와요.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. 사람이 성숙해지는 속도는 그가 견딜 수 있는 당혹감의 정도에 정비례한다.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당혹감이라는 말 대신 이것도 이제 시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이 명언이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었거든요. 사람이 성숙해지는 속도는 그가 견딜 수 있는 당혹감의 정도에 정비례한다.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례를 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완전 하루아침에 추락이 되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.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빠르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. 그러니까요.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되게 철없고 사치스럽고 이런 이미지만 기억하지 그 뒤에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스테판 zweig가 쓴 마리 앙뚜아네트 그거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마리 앙뚜아네트를 한 개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. 그 책은 나는 좀 추천하고 싶어. 그리고 어느 날 집이 이제 쫄딱 망한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요. 근데 두 부류인 것 같은데 어떤 친구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친구도 있긴 한데, 그러니까 과연 그런 어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을 당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,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힘인 것 같아요.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놀았던 작은 극장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베르사유 구석에 있어서 베르사유 간 사람들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요.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운 좋게 그 시대에 그냥 태어난 것 뿐이고 자기 존재의 의미도 몰랐어요. 그냥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의 정략 결혼에 희생양으로 15살 때 왕자랑 결혼했고 갑자기 19살 때 왕비가 된 거예요.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이제 뭐 오페라 좋아하고 그다음에 글룩이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스승이었다는데 뭐 합시코드 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음악의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랬겠죠. 그 당시에 사실은 모든 정치는 그 남자들이 하지 왕비가 정치를 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막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사람들이 욕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고 뭐 빵이 아니면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왕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쁘게 했거나 특별히 더 사치한 것도 없고 프랑스 왕실의 법도가 되게 막 그렇거든요. 막 아침에 옷 입을 때도 무슨 백작 부인께서 입혀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이거는 무슨 공작 부인께서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막 그러지. 모든 의식이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심지어 애 낳는 것까지 사람들 앞에서 낳고 이래야 됐으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.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제 품위진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.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는 정사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. 그러다가 뿌띠뜨레아농을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받죠. 그래서 뿌띠뜨레아농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좀 친한 친구도 불러가지고 거기서 좀 음악회도 열고 조그맣게 오페라도 보고 막 이러다가 이거 나만의 극장을 지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후미진 곳에 작은 극장을 지은 거예요. 그게 이제 왕비의 작은 극장인데 아직도 베르사유에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 전까지는 뭐 따로 가설 무대 같은 거 만들어서 즐겼지만 이제 오페라 극장을 짓고 나서는 사람들 이제 친한 친구들 불러다가 이제 같이 거기서 재밌게 논 건데 특히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자기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대요. 양치기 소녀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의 하인놀이죠. 하인놀이하고 그 전에는 이제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오페라를 보려면 베르사유에서 파리까지 이제 마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이제 자기 작은 극장을 지으면서부터는 따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워낙 오페라를 좋아했어. 19살, 20살인데 지금 아이들이 그 뭐 BTS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. 그러다가 뭐 이제 애 낳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프랑스 혁명이라는 경랑에 몰아쳤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처형 전에 보낸 편지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
사람은 불행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말이 나와. 자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하나도 모르다가 그냥 철없이 그냥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어떤 역사적 경랑 속에서 자기가 처한 어떤 현실이 뭔지를 알게 된 거고,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나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감옥에서 쓴 것 중에서 이 말 한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. 무슨 죄가 있어, 솔직히 말해서. 그리고 시누이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시누이한테는 못 갔어요. 그 시누이도 단두대에서 죽었고.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구구절절해요. 우리를 죽인, 부모를 죽인 자한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라고. 그런 말이 나와요.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고. 자기는 이제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신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남편을 이제 만날 거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 용서하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의 그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서 깨어남이 그 편지에 묻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작은 극장에서 철없이 하인놀이 하던 그런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닌 거예요. 누가 쓴 그 마리 앙뚜아네트 평전을 보면 루이 16세는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다음에 결단력도 없고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재판받고 뭐 하는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.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. 마리 앙뚜아네트의 죄가 있다면 하필이면 그 시대에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자각하던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난 그거죠. 그래서 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여하튼 한 여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의 성숙한 그런 어떤 여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아주 극심한 시련, 고통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앙뚜아네트 생각하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. 그리고 그 베르사유 그 작은 왕비의 작은 극장 거기는 사람들이 하도 안 가서요. 이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가니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가면 근데 왜 그게 프랑스 혁명 와중에 불타지 않았냐면 사람들이 그게 거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불타지 않은 건데 알고 보니 그 안에 그 장식품들 이렇게 보면은 막 대리석 금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 종이를 녹여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별로 돈을 많이 안 들인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복원을 해서 가끔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즐겼던 오페라, 그 루소의 마을의 전쟁이라고 있어요. 장자크 루소, 계몽주의자가 그 오페라도 작곡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가끔가다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 영화가 있어요.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노래 부르는 그런 게 나와요.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자기 루이 16세를 비롯한 귀족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기록에 의하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미천한 역할을 하는 거를 좋아했다. 양치기, 하녀 뭐 이런 거. 일종의 그 재벌의 시골 박상 같은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너무 황금빛에다 막 이러니까 나 하녀 좀 해보고 싶어. 이런 거. 그래서 거기 왜 오두막도 지었잖아요. 거기 옆에다가 앙뚜아네트 오두막.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오리도 기르고 무슨 뭐 염소도 기르고 뭐 거기서 맨날 놀았다 그러더라고요. 어머 너무 좋지. 막 자연주의야 막 이러면서 루소의 자연주의 막 그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었던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자기한테 어떤 운명이 닥칠 건지도 모르고 특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처형 기다리고 감옥에 있을 때 엄청 처우가 열악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소식도 못 듣고 막 이러니까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련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고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의연한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단두대에서도 굉장히 아주 의연한 태도. 그러니까 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거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딱 지키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. 이 책에는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
이 건축왕인 루드비히 2세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.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예술을 즐기고 그러면서 살다 갈 사람이었는데 할 수 없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사람이죠. 말년에는 이제 불행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은 후세 사람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준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몽상가였어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그너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한번 그 민헨 오페라 극장 같이 가서 보시면 아주 훌륭한 투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